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전남, 전북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통합을 생각했습니다.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입니다.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 때 묘소 앞에서도 국민통합의 큰 뜻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무슨 호남, 영남, 충청, 강원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20여 년 전 국민통합이 있었기에 IMF 국난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국민통합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 제도약을 함께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호남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시키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융복합해서 대단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서 농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아름다운 전남 해안선을 따라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경제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이고 타 시도 대비 경제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개발해서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 자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새만금의 공항과 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 단기간에 법인세 면제, 그리고 그 후에는 한 50% 정도를 감면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모이는 그런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의 조선업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조선 수주 물량이 좀 딸린다는 이유로 조선 재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조선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호남이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제주지사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또 더 높습니다. 전국 평균 24%인데 광주는 28%나 됩니다. 그리고 10곳 중에 8곳이 5년을 넘지 못하고 이제 폐업을 했고 광주 전남에서 올 상반기 전기요금 내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5,000명, 호당 미납액도 지금 약 7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인수위 시절부터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원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데보다 특히 호남이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것 같은데 만약에 원 후보께서 전남지사나 광주시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라든가 그 입장이 됐을 때 이 호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히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우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네. 임대료 밀리죠. 네. 세금 밀리죠. 대출금 밀리죠. 거기다가 폐업하려고 해도 대출 갚아야 되니까 폐업도 못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생계 그리고 직원들 다 내보내야죠. 영업은 못하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방역을 단체 기합식 방역 또 그 시설에 대한 방역이 아니라 개인 방역 그리고 그 방역에 대한 열심히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그냥 돈을 무슨 그 시혜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게끔 해달라. 대신 방역은 개인 방역 철저히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미 2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구조적으로 너무나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대료. 저는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3분의 1씩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세금. 이거 유예해야 됩니다. 부가세니 뭐니. 그 다음 대출. 당연히 이제 유예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이것을 어떤 신용회복이라든지 업종 전환에 대해서 특별 IMF처럼 조정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요런 게 기본이, 요건 전국 공통이고요. 네. 지금 호남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앞으로 미래의 그 경쟁력을 살리려면 우선 지역 특성과 그 지역 상권을 살려줘야 됩니다. 개별 치킨집 하나, 개별 당구장 하나가 독자로 살아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걸 넣고 편의시설 넣고 여기에 또 일자리가 있는 유동인구가 있는 이런 걸 몰아주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는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지역의 컨텐츠나 특히 1차 산업 농업과의 연결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관광산업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김에 이 지역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내세울 수 있는 문화관광 그리고 농업과 연결된 먹거리 산업 그리고 지역 골목 상권을 함께 살리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관광 산업하고 연계한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더 피해문 자영업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는 호남은 특별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정책은 생각하시는 전국 공통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긴장이 되네요. 아니 아주 굉장히 그 평이한. 예. 저도 주도권 토론에서 그 좀 각 후보님들의 그 정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공격성이 아니고. 네. 지금 이 호남 특히 이제 그 전라남북도는 우리나라 이제 그 농업의 그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호남이 우리 농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서 이 농업의 경쟁력을 이제 높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홍 후보님께서도 이제 경남지사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 호남의 그 농업 발전에 대한 좀 특별한 그 생각이나 좀 전략이 있으십니까? 사실 1차 산업이 대조하고 있는 시대지만은 1차 산업만큼 우리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선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농업은 거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좀 정대를 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를 억누르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방금 원지사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보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자. 일본이 지금 6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어요. 그리고 영국이 7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어요. 코로나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박멸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치사율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나올 때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곧 이게 먹는 알약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에도 이제는 한 2년간 코로나로 통치를 K방역하면서 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래 하다가 뒤늦게 이제 11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코로나를 통한 이 방역, 정치 방역만 없애버리면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는 치사율을 줄이는 최소한 노력만 하면 돼요. 곧 이게 알약이 나온답니다. 농업하고 좀 농업도 관련돼서 마찬가지죠. 네. 농업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 나와도 유통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선 해결을 하고, 농업은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스마트 농업으로 주로 바꾸면서 주로 그게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다 바꿨어요. 좋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네, 네. 그 전주에 이제 국민 연금공단이 있고 또 기금 운영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뭐 지금 현재 한 600조 정도의 지금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전주의 그 제3의 금융 어떤 그 시티를 좀 조성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뭐 지금도 사실은 이게 뭐 전부 전산으로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주식 투자하는 데도 있고 또 뭐 대체 투자하는 데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그 거액의 자금들이 다 서울에서 해외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주 쪽에다가 그 어떤 이 금융 그 생태계, 금융산업 생태계를 연금공단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윤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윤 후보님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네.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60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1,700, 1,800조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튼튼해지는 것도 그 연금 개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주로 하는 게 주로 이제 자산 운용사나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의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논리 때문에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유인할 수 있나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의 뉴욕의 월가도 그렇고 런던의 금융도 그렇고요. 저는 전주에서 뭔가 이분들을 위한, 금융인들을 위한, 주로 금융인이 이제 여의도나 부산에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금융은 아니죠.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진짜 아주 강한 기관 투자가의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전주에 내려올 그런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혁신도시에 내려올 인센티브죠. 그거를 저는 주면 똑같은 그런 이유로 서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연금관리공단을 잘 활용하면 전주가 전체 금융의 허브는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라는 그 자산 투자의 허브는 최소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공단을 예. 보니까 예. 이제 수익도 많이 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제 좀 비교적 자산이 안정되어 있는 대기업에 주로 엄청난 물량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의결권 행사까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다양한 그 기업들의 작은 기업까지 전부 연기금이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예.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 이제 나토식 핵 공유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말씀을 하셨다가 미국에서 바로 아마 차관보가 반박을 하고 바로 번복을 한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론 번복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안 전술핵 된다. 재배치하고 핵 공유는 안 된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이 왜냐하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건데 미국의 지금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현실성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입장이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핵 안보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을 오히려 핵 강대국화 시켜서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핵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럼 내가 그 물어보겠습니다. 얘기를 드린 거죠. 북한의 핵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더라도 이거를 비핵화라는 걸 전제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딱 해놓고 이걸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결국은 협상에서 어느 레버리지가 더 크냐. 미국 정부가 네? 그게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네. 아직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러나 확장 억제에 한국이 더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네, 그런 예. 발표를 했고 확장 억제 문제는 지난 30년간 주장하던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핵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인정 이런 부분은 이 NPT 체제를 유지하는 이제 강대국들이 NPT 체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거냐 이제 문제고 저도 그 Foreign Affairs나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과연 미국의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충분히 신뢰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공유 같은 것들을 좀 허용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문도 나오고 학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이 NPT 그 핵 확산 금지를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자, 공식 그럼 입장은 내가 저걸 하고 있지 물어보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유럽의 핵 공유 협정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한 것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 그거는 됩니까? 유럽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미 핵 보유가 인정되어 있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럼 북한은 그럼 핵 보유를 사실상 핵 탄두가 60개, 80개, 100개를 해버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핵 통제가 가능해요. 미국에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데 말씀드린 북한은 핵 것처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더 위험하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NPT 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협상 레버리지를 저 비핵화로 묶어두면서 저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풀어주고 그래서 풀어주면 저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막 치닫겠죠. 그러면 서로 핵 보유량을 줄여가면서 군축 협상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데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자, 종전선언이니 뭐니 여러 가지 내가 다시 한번 문제점이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께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복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라는 것을 좀 규모의 경제라든가 보편적인 복지로 할 만한 것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 자체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자. 복지에 지금 방금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 전체 국민이 다 이 소위 말하는 서비스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예, 하면 사회 서비스 네네, 일자리 그런 걸 말씀 말하는 갖고님의 이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복지를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아니면 동결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거의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복지 지출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본소득 같은 걸 없애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소득은 지금 없죠. 네, 지금 아니 없고, 그러니까 예. 이제 왜 그 재난지원 같은 거 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복지 정책 아까 말씀하셨고 문재인 정부하고-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바리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부인데 국민들이 아무래도 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알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이런 거 없이 막 저걸 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의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자 제가 예. 그때도 이분이 올린 게 한 10,00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런 저는- 황당한 말을 아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26년 동안 예. 또 1년간 합계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예, 업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사람인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TV 토론을 지켜보시는 우리 호남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지금 지역 경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후보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참 그런 비방성 이런 논의가 오간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더욱 네. 건설적인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